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오늘 이제 3강입니다. 3강은요. 일단 뭐 계획은 5, 6, 7 이렇게 짜고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지. 예. 일단 5, 6순위까지는 할 거니까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듣지 마시고요. 들기 전에 예습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꼭 들은 다음에 복습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걸 한자로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학습. 근데 학자가 배울 학자고 습자가 익힐 습인데 학은 말 그대로 이제 듣고 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이제 인풋하는 거라면 그거를 이제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이게 습이라는 게 익힐 습이 내 뭐라 그럴까요? 내 사고나 내 어떠한 생각의 일부로 완전히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습과 복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제 인터넷 강의가 너무 많이 흔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강생들이 자꾸 뭐 이렇게 부족한 거면 강의를 반복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듣고 모르면 또 듣고 모르면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습이 안 되죠. 예, 습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 지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수업 들은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또 생각해서 내 지식이나 내 사고의 일부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이 그 전에 이제 2013년인가 14년인가 국궁사 출제순위 그때 나왔을 때도 어떤 분이 그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 내가 이 강의만 3번 듣고, 예, 강의만 3번 듣고 그리고 문제도 열심히 풀었는데 점수가 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냐? 댓글에 달았길래 솔직히 이런 말씀 좀 제가 그래서 그때 댓글에 못 달았는데 예. 전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강의를 3번씩 들어요. 똑같은 강의를. 예. 강의 3번 들을 시간이 있으면 1번 듣고 나머지 1번은 또는 또 2번 들을 시간에 복습을 하세요. 그게 더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꾸 시간을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줄여서 하는 거는 그 비용을 적게 들이는 거죠. 근데 비용을 적게 들인 만큼 그게 결과가 많이 나와야지 그게 효율적인 거죠. 예. 그러려면 강의만 듣지 마시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해서 꼭 배운 지식을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해야 돼요. 예. 또 이런 말 얘기하면은 또 쓸데기 없는 얘기한다고 막 돌려서 보는 양반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다 강의의 일부분이니까 예. 들으셔야 돼요. 조급하게 공부하지 말고 차근차근 차분하게. 예. 사회구조와의 탈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 부분은 이제 교과과정에서는 빠졌어요. 예, 수능 교과과정에서는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있던 내용이 넣긴 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호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협동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 있죠. 예. 그래서 협동은 뭐냐면 예, 동일한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달성. 그러니까 나는 달성하고 쟤는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달성하는 거. 그걸 우리가 협동이라고 합니다. 경쟁은 뭐냐면요. 목표는 동일해요. 근데 이걸 함께 달성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달성. 예. 그 다음에 갈등은, 예, 이게 상이한 목표 또는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때, 예, 어떤 경우라 그럴까요? 상이한 목표. 근데 뭐 이런 의미에다 크게, 여기다, 이런 단어에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 예. 요럴 때 나타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경쟁과 갈등에 구분할 때, 경쟁은 동일한 목표를 먼저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 안에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갈등은 규범이나 규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이 보면 한 팀에 몇 명이 뛰죠? 여러분들 11명이 뛰죠? 그럼 11명의 선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협동 관계에 있죠. 그러면 상대 팀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죠? 경쟁 관계에 있죠. 그런데 축구나 야구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막
벤치끼리, 아니 벤치가 아니라 이제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끼리 막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싸우는 경우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막 주먹질하고. 아이스하키 같은 거 하면 특히 자주 나오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밑에서부터 막 올려와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난장판이 되고 싸우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경기장 내에서 일체의 규범이나 규칙이 다 준수되지 않는 거니까 그 시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갈등을 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만 갈등이 좋은 적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부 집단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내부 집단이 아니라 내 집단과 외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다른 집단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내 집단의 사회적 결속력이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내 집단의 결속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는 갈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들이 표출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 드러나지 않던 건데 갈등을 통해 표출이 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더 성숙하거나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찍는 시기가 언제냐면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지금 한참 막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뭐 하야, 뭐 퇴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예, 우리 PD님도 이제 엊그저께 거기 갔다 왔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있죠. 예. 이거는 시민들끼리 보면 협동이지만 시민과 정부, 예, 시민과 부패 세력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갈등이 표출이 되고 해결되면 대한민국이 좀 더 한 단계 더 성숙한, 예, 발전된 민주주의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갈등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이렇게 단단해진다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는 사람과 사람들 간의, 즉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의 틀이라고 하는 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관계마다 다 랜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틀이 지어져 있어서 모든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때 그것을 비슷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 틀이 있는데 우린 그 틀을 바로 뭐라 그런다? 구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두부가 네모난 모양이죠. 그거는 콩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두부를 만드는 그 뭐라 그럴까요? 두부판? 틀 때문이죠. 틀이 네모나니까 두부가 네모난 거죠. 그게 뭐 수입산 콩으로 해서 아니면 국산 유기농 콩으로 해서 네모난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개개 구성원들과 무관하게 구성원들 밖에서 구성원들이 일정한 관계를 맺도록 구속력을 행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틀, 그걸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런다?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사회 구조의 특징을 보면은, 예, 구성원들 밖에서 구성원들의 행위들을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제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강제성, 구속성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 이제 우리가 지속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하지 않겠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안정성.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피디님이 물론 나보다 어리긴 하지만, 예, 저희 피디님이 제가 강사고 선생이고, 뭐 뭐라 그럴까, 강사고 또 피디님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저한테 막 혹시 나이가 많더라도 막 야자를 하거나 하대를 못 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의 틀이라는 거예요. 틀. 예. 그래서 혹시 피디님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예, 우리가 그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근데 구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구조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변동성,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거 외에도 뭐 외제성, 예, 사회 구성원들의 밖에서 구성원들의 행위들을 강제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구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구조를 보는 관점은 크게 우리가 두 개 있습니다. 뭐 있죠, 여러분들? 바로 기능론하고
갈등론이 있죠. 기능론은 구성원들과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사회적 관계의 틀을 협력의 틀로 보는 거예요. 무슨 관계? 협력, 상호 의존. 반면에 갈등론들은 협력의 틀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대립, 갈등, 불평등. 어디에 가나 다 이렇게 협력의 틀로 보거나 상의적 틀로 보면, 줄여서 우리가 보통 상호 의존인데 상의적 관계라고도 해요. 상의적 틀로 보면은 그건 기능론이고, 어떤 집단을 보건 대립이나 불평등으로 보면은 그건 갈등론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론은 학교를 뭐라고 보느냐? 그 학교라고 하는 것도 선생들 간에 또는 학생들 간에 또는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 어떠한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학교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또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에서는 인재를 양성을 하고 기업들은 대학교에서 양성된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 직원들로 써서 경제활동을 하죠. 이렇게 보면 기업과 학교 사이에서도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협력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도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들 또는 노동자들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런 생산을 통해서 기업이 계속 수익을 내고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다 이런 협력의 틀로 보면은 그거는 기능론이다. 갈등론은 다 대립의 틀로 봐요. 아빠가 경제적으로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위해서 군림하고 막 그쵸, 집안일 막 시키고 아버지한테 뭐 하라 그러면 어디 남자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 가부장적인 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있고, 대한민국이 그 국회의원들 수에서 여성 국회의원들 수가 채 10%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0%가 안 되나? 좀 더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남성 중심이죠. 그러니까 물론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니죠. 많이 좀 변했죠. 아까 내가 사회 구조도 뭐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변동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되게 남성 중심이면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들이 사회 곳곳에 내재돼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뭐 남녀 간의 대립의 틀.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여러분들 이제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일탈행동. 일탈행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히 따지면은 구조, 사회 구조에서 벗어난 행동이에요. 벗어난 행동. 그러니까 구성원들 간의 어떠한 기본적 관계의 틀에서 벗어난 행동이 일탈입니다. 아니, 두부를 만들었는데 두부가 다 네모난 모양이에요. 왜? 두부 판이 네모내서. 근데 혼자 막 하트 모양의 두부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걔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일탈 두부죠. 일탈 두부. 말이 좀 그런가? 두부가 일탈한다? 하여튼 그 자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모난 두부, 일탈 두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획일화된 사고에서, 획일화된 사고는 아니고 획일화된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난다. 그럼 이제 그게 바로 일탈이라고 합니다. 아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뭐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기능론이 있고요. 갈등론이 있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는데, 기능론에서 보는 일탈은 뭐냐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다 누구나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이제 일탈이죠. 아니면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바로 일탈이죠. 아셨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갈등론이 보는 일탈은 뭐냐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탈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에요. 일탈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경제적 불평등.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계형 범죄라고 하는 것도 있죠. 상당수 많은 범죄들이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건 왜요?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문제 때문이죠.
예,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는 게 갈등론에서 보는 일탈의 원인.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일탈이 아닌데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피지배계급의 행위들이나 문화에 대해서 일탈로 규정을 하는 거죠. 예. 지배계급이 누구를? 예. 피지배계급의 행위들을 저건 일탈이야 라고 규정하는 경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파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배계급은 마치 문제가 되게 있는 행동처럼. 근데 우리가 우리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뭐 그런 식의 그 집단 행동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런데 그것도 일탈이라고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좀 가끔가다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일자리가 요즘에 없냐 그러면 나이 드신 분 중에 상당수 어른들이 그래요. 아, 젊은 것들이 편한 일자리만 찾으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지. 왜 일자리가 없냐고. 그 많은 일자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 거 보라고. 예. 마치 아주 저렴한 임금의 노동 착취를 당해야 되는데 예. 그걸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일탈이 발생한다. 상징은 뭐가 일탈이냐? 구성원들이 일탈로 인식하는 게 일탈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능이나 갈등과 달리 상징적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일탈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일탈이 없어요. 즉 이건 일탈이야라고 할 때 그 정해진 일탈행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또 뒤집어서 보면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일탈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일탈의 상대성. 예,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낙인으로 설명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보고 기억했다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일탈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처음에 이론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아노미. 아노미는 디르켐의 아노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가 있죠. 예. 시험에서는 머튼의 아노미가 훨씬 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예. 디르켐의 아노미는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할 때, 예. 사회 변동 속도가 아주 급속할 때, 예. 그러니까 즉 A 사회라고 하는 특징과 이게 채 끝나기 전에 B 사회의 특징이 같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A 사회의 규범과 B 사회의 규범이 서로 어떻게 되냐면 겹쳐요. 우리가 이제 규범이 혼재한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규범이 혼재하면 좋은 거냐? 아니죠, 여러분들. 규범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지켜야 될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규범의 혼재로 인해서 뭐가 없다, 여러분들? 기준 규범이 또는 기본이 되는 규범이 약화되고, 이런 기준 규범의 약화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할 때. 아셨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언제 일탈이 많이 많냐면 농업사회가 갑작스럽게 산업사회로 변할 때거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갑작스럽게 변할 때, 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동체주의적인 사고의 사회에서 개인주의화된 사회로 갑작스럽게 변할 때 일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꼭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간상으로도 그래요. 공간상으로도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대한민국인데, 예, 한국인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한국 안에 있지만 실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100% 완벽하게 한국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중국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 여기에 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데를 점이지대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일탈이나 범죄가 많이 생겨요. 왜?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규범을 안 지키려고 하고, 그렇다고 여기가 영토가 중국이 아니니까 중국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차이나타운이나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여기서 일탈이 많이 발생하는 건 규범이 혼재되면서 기준 규범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르켐의 아노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는 뭐죠, 여러분들? 이제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구성원 다수가 지향하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는데, 즉 이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뭐가 부족할 때, 여러분들 합법적 수단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걸 달성할 수단이 없어서 우리가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으로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뭐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자 되는 걸 되게 큰 목적, 꿈으로 생각하죠. 예.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기를 친다거나 절도를 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머튼의 아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튼의 아놈이로 잘 나오는 거 뭐 시험에서 컨닝하는 거, 절도 행위. 아, 맞다. 작년인가에 7급 그 공무원 너무 되고 싶었던 사람이 국가 그 뭐죠? 그 공시험 관리하는 그 뭐냐,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혹시 사건 알아요? 7급 공무원 준비하던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못 되니까 그 공무원 시험 관리하는 그 국가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에 자기 점수를 살짝 고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예. 그런 것도 머튼의 아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차별적 교제는 예, 일탈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일탈의 원인보다도, 그렇죠,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시해요. 예. 이건 우리가 주로 일탈자 또는 일탈 문화와의 뭘 통해서, 여러분들 접촉을 통해서 일탈이 학습되거나 하면서 예, 일탈이 전달되는 거죠.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일탈자라고 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담배 피는 애들 만나서 담배 배우는 거. 예. 그리고 일탈 문화는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아, 야, 멋있다, 나도 따라서 피는 거. 이런 것처럼 다른 누군가와의 차별적 접촉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통 차별적 교제라고도 하고 차별적 접촉이라고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구성원들 또는 어떤 문화와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일탈이 전달된다. 예.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럼 차별적 교제는 정해져 있는 일탈이 있냐 없냐? 잘 보세요 한번. 지금 이 양반들 보면은 일탈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만 얘기하지 일탈이 뭔지에 대해 설명 안 하죠. 일탈이 뭔지에 대해 설명 안 한다는 건 정해진 일탈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일탈이 있다는 거야. 예? 굳이 정해져 있는 일탈이 없으면, 우리가 객관화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일탈이 없으면 일탈이 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그리고 일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설명을 할 텐데, 굳이 일탈이 뭔지에 대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우리는 일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여러분들? 정해진 일탈이 있다. 정해진 일탈이 없는 건 요 좀 이따 볼 낙인 이론만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굳이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차별적 교제는 예, 가장 큰 단점이 최초의 일탈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얘가 담배를 피네? 너 이 새끼 담배 어디서 배웠어? 친구한테 배웠는데요? 너 이 새끼 담배 어디서 배웠어? 선배한테 배웠는데요? 너 이 새끼 담배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너 이 새끼 담배 누구한테 배웠어? 삼촌한테 배웠는데요? 너 이 자식 누구한테 배웠어? 형한테 배웠는데요? 거슬러 올라갔어. 누구한테까지 올라갔냐면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 갔어요. 그리고 호랑이한테 물어본 거야. 너 이 새끼 담배 누구한테 배웠어? 그렇죠. 예. 그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 올라가면 호랑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 그렇죠. 최초의 일탈자는 누구한테 배웠을 텐데, 그럼 최초의 일탈자는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일탈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바로 차별적 교제의 한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러면 아노미는 기능입니까? 갈등입니까? 아노미는 당연히 기능이에요. 기능. 왜? 규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또는 규범을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차별적 교제는 기능이에요? 갈등이에요? 기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능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이 차별적 상징으로 보는 사람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탈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내가 배우는 거고, 잘못된 인식이 전달되니까 상징적 상호작용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능론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탈자보다 일탈 문화를 더 중시해요. 일탈 문화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이 사회화된 거니까 이건 잘못된 사회화로 그때 기능의 문제로 보는 거죠. 즉 사회화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사회화 기관들이 사회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차별적 교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 기능론 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나눠진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기능이다 상징이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만 요즘은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는 지금까지 기능이니 상징이니를 물어보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좀 무식하고 용감하니까 예, 아마 물어볼 경우도 있는데 아마 혹 물어본다라면 상징으로 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아셨죠? 예. 보는 사람에 따라 기능도 상징도 되는데 요즘은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조금 더 많고 만약에 굳이 공무원 시험에서 둘 중에 하나라고 뭐니? 라고 물어본다라면 아마 상징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예.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게 있죠. 뭐죠, 여러분들? 바로 낙인 이론이죠. 예. 낙인 이론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그 사람의 부정적 자아가 돼서 일탈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예. 그래서 과정을 보면은요, 처음에 뭐가 생기냐면 1차 일탈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못한다거나 아니면 결석이나 지각이 되게 잦다. 그럼 선생님이 얘를 뭘로 보냐면 문제아로 봐요, 문제아. 그게 바로 뭐냐면 1차 낙인이에요. 즉 1차 낙인은 타인이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시선 또는 인식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이제 2차 낙인이 생겨요. 2차 낙인은 뭐냐면 그 부정적인 인식이 바로 부정적인 자아가 되는 거예요. 즉 타인이 나를 안 좋게 보던 시각이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되는 것. 그걸 우리가 2차 낙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난 문제아야. 아, 나는 원래 그런 애지.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친구는 계속 지각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일탈이죠. 예. 즉 사람들의 인식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으로 되고 그 인식이 일탈을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낙인 이론이에요. 예. 근데 이때 1차 낙인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낙인이 안 찍힙니다. 낙인이 상대적으로 찍혀요.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세요. 한번 좀 우리 억울할 때 있잖아. 예. 똑같이 지각을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지각하면 선생님이 그래요. 야, 너 왜 늦었니? 어디 아팠니? 뭐 병원에 갔다 왔니? 그리고 공부 못하는 친구나 아니면 내가 늦으면 그래, 저 새끼는 원래 늦는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예.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80 몇 년도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칼기 폭파범에 이제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 김현희 씨가 칼기를 폭파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그 여성스럽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이제 이뻤죠. 예, 이뻤죠. 근데 이제 그분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서 상당수의 남성분들이 야, 저렇게 이쁜 애가 저렇게 험한 일을 할 정도면 북한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고. 예? 저렇게 이쁜 애한테 그런 걸 시켜서 칼기를 폭파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즉 칼기 폭파 주범보다도 그걸 하게 만든 걸 더 많이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만약에 김상수 새끼야 네가 있어봐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냐고. 저 새끼 저거 생긴 거 보라고 저거. 저거 칼기 아니라 아마 몇 번씩 비행기 폭파하고 남았을 새끼라고. 예. 내가 뭘. 응?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사회에 되게 부정적인 걸 끼칠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낙인 자체가 상대적으로 찍혀요. 전교 1등이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 야, 멋있다. 공부도 잘하는 애가 오토바이도 멋있게 끌고 전교 꼴등이 오토바이 끌고 저거 봐라. 저건 저 대학도 못 가고 아마 저거 짜장면 배달이나 할 거다. 그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탈의 상대성 때문에 낙인 이론은 일탈, 즉 뭐가 없다고요? 정해진 또는 객관적인 또는 정형화된 일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뭐만 그런다고요? 낙인만. 예, 뭐라고요? 낙인만. 예. 그래서 이렇게 해결 방식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디르켐의 일탈의 해결 방식은 규범의 통제력을 좀 더 강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규범이라고 하는 걸 학습시키고 또 규범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 규범을 잘 지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의 해결책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수단을 주면 돼요. 수단이 부족해서 일탈이 생긴 거니까 수단을 더 많이 주면 되겠죠. 또 빈곤계층이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뭐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는 뭐 하면 되죠? 일탈자하고 못 만나게 하면 돼요. 보통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일탈을 한다. 뭐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관계에서 그러잖아요. 아,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 우리 오빠는 착한데 우리 오빠 친구들이 자꾸 이상해서 매일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다니고 막 그런다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예요? 못 만나게 하면 되죠. 못 만나게. 그래서 제 친구 와이프들이 저를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예. 나를 일탈자로 보고 자꾸. 예. 그 다음에 낙인은 뭐냐? 낙인을 최소화시키면 돼요. 예. 아니, 살다 보면 담배 필 수도 있고 학교 늦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낙인을 찍고 문제아로 보면 세상에 문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낙인을 최소화시키면 일탈도 줄어든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구조하고 일탈 행동에 대한 양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회학자 갑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가치가 구성원들의 실제 현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때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이용했다. 대부분의 사회는 물질적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성원은 그 스스로의 교육 그리고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출발하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갑은 물질적 성취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가용수단은 애초부터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구성원들은 물질적 성취의 달성을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한다. 아, 그쵸 여러분들? 뭐라고요? 다 누구나 맨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실제 가용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부자나 경제적 성공을 꿈꾸는데 수단이 뭐한다? 제한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그럼 이건 누구의 아놈이죠? 머튼의 아놈이죠. 예. 첫 번째, 2차적 일탈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2차적 일탈에 주목하는 건 낙인 이론이죠.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파악하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예. 머튼의 아놈이 듀르켐의 아놈이다.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가 아니라 듀르켐의 아노미죠. 예. 그래서 요 위에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일탈자와의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건 차별적 교제 이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규범이 붕괴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하면서 일탈이 생긴다. 이게 바로 듀르켐의 아놈이죠. 사회 변동으로 인해 규범이 붕괴된다는 건 규범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규범의 사회적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 된 수단 간의 괴리, 이거는 머튼의 아놈이죠. 가와 나의 입장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2번, 가는 지배 집단이 정해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거는 갈등론적 관점이죠. 나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요. 가와 달리 나는 일탈의 원인은 아놈이라고 본다. 예, 둘 다 아놈입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예,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 행동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는 출소 후에도 전과자란 꼬리표로 사회 냉대와 무관심 속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냉대와 무관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탈자에 대한 인식, 그렇죠? 부정적인 인식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탈을 또 반복했다는 거니까 낙인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의 가장 큰 단점은요. 자, 보세요 한번. 1차 일탈에 대해서 1차 낙인 찍히고 1차 낙인이 다시 2차 낙인이 되죠. 그래서 2차 낙인이 이후에 다시 2차 일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가 일탈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낙인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설명 못해요. 요즘 얘는 왜 생긴 거야 그러면? 얘는 그 이전에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자아가 없었을 때잖아. 도대체 얘는 왜 생긴 거야 그러면? 예, 그게 일탈 이론의 가장 큰 한계다. 예. 대신 일탈 이론의 가장 좋은 점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또 감옥을 가는 이유, 예. 또는 문제아가 계속 문제적 행동을 반복하는 걸 설명하기에 가장 탁월하죠. 그래서 가는 낙인 이론이고요.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B는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시험 문제를 빼돌리다 적발되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예. 아노미죠, 아노미. 이게 바로 머튼의 아노미죠. 시험 잘 보고 싶은데 시간은 별로 없고, 예. 노력하기는 싫고.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맞죠, 여러분들? 낙인이 똑같이 찍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찍히는 걸 우리가 일탈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가는 일탈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에서 찾는다. 일탈 행위자 자체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일탈자에 대한 주변의 인식과 반응이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예, 2번이죠. 그리고 가는 거시적 관점, 나는 미시적 관점 바뀌었네요. 낙인이 미시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순위로 넘어가서요. 예, 자료 수집 방법 한번 볼게요. 자료 수집 방법은 뭐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양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고요. 질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이게 좀 통계와 수량화, 계량화하기 쉬운 자료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통계와 계량화가 쉬우려면 모든 자료가 좀 비스무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아니면 거의 똑같은 유형의 자료를 모아서 이것의 빈도수를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통계와 수량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면 똑같은 형태의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실험법, 그 다음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질문지법. 실험법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통제나 실험 집단을 정해놓고 동일한 독립변수를 개입시키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획일화시켜 독립변수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비슷한 시기에 또는 정형화된 형태의 자료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또 질문지법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다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지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확하게 이제 자기 생각을 1번, 2번 응답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는 거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질적 자료는, 예. 이거는 어떠한 주관자의 그러니까 즉, 연구자가 그러니까 행위자에 대한 동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그래서 면접법. 예. 참여, 관찰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문헌 연구가 있죠, 여러분들. 문헌 연구는 남들이 조사해 놓은 자료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쓰일 수 있다? 질적 연구에도 쓰일 수도 있고 양적 연구에도 쓰일 수도 있다. 보통 그 정부가 발행한 그 통계 자료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뭐 인구, 주택 총조사. 이것을 근거로 조사하면은 그건 당연히 양적 자료니까 양적 연구에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충무공의 난중일기나,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2차 대전의 안내 일기 이런 걸 통해서 당시의 어떠한 그런 그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쓴 어떤 행위자들의 어떠한 그런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당연히 그거는 질적 자료가 되니까, 예,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양적과 질적에 다 쓰일 수 있다. 예. 일단 질문지 볼게요. 뭐 간단하거나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질문지는 똑같은 유형의 질문을 작성해서 사람들한테 조사 대상한테 돌리고 그 사람들이 응답한 거를 세서 계산해 가지고 통계화 시키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죠. 예. 그래서 질문지의 장점은 첫 번째 뭐냐면 다량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뭐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세 번째, 통계가 쉽고 비교가 용이하다. 예. 단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우리가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알기 어렵다. 그 다음에 문맹자한테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성의 없는 답변 또는 질문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질문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 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질문지를 작성할 때 이제 유의해야 될 게 있죠. 질문지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상황.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응답 항목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응답 항목은 항상 뭐 해야 되죠? 배타적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그럼 딱 2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1번에 답을 해야 됩니까? 2번에 답을 해야 됩니까?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이렇게 항목이 설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응답 항목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짰을 때 1시간도 안 하는 사람은 답변할 응답 항목이 없죠. 이런 경우에 응답 항목이 잘못된 거다. 두 번째, 질문은 가능한 간결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항 하나는 질문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선택 과목 어떤 거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과목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십니까? 좀 질문은 하나인데 선택 과목과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죠? 그러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어떤 답을 유도하는 식의 질문은 안 된다는 거죠. 즉,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질문은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말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 수행 능력을 물어보면 당연히 앞에 질문이 있으니까 나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정 답을 유도하는 식의 질문이니까 잘못된 질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다 충분히 제공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그럼 이 몇 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몇 시간인지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십니까? 그래서 질문에 필요한, 질문하는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꼭 질문지와 관련된 유의사항은 아니지만 질문지를 보통 우리가 대량으로 많은 사람에게 조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히 더 중요한 거죠. 질문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뿌릴 때 누구한테 뿌려야 되냐면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이 있죠. 이 연구 대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연구 대상, 전체 연구 대상을 그러니까 전체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중에 내가 직접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 표본이 모집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고등학생한테만 설문조사에 돌린다? 이렇게 되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죠. 왜? 내가 알고 싶은 건 청소년인데 청소년에는 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죠? 고등학생, 중학생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알고 싶어서 특별시에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한테 설문지 돌린다? 청소년들이 특별시만 있어요. 광역시도 있고 도에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단이 그러니까 표본이 모집단의 일부만 반영하면 안 되고 전체를 골고루 반영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지와 관련된 유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법. 일단은 실험법은요,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독립 변수는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 종속 변수는 결과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꼭 사회과학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인가? 예, 연결시켜서 한번 해볼까요? 인강을 많이 듣는 게 성적이 높아지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인강을 많이 들을수록 성적이 높아진다 라고 할 때 인강을 들은 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듣는 게 독립 변수고요. 성적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실험법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쉬워요. 수험생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 집단은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게 하고 한쪽 집단은 인강을 못 듣게 하면서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성적의 변화를 조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즉 독립 변수를 개입한 A 집단을 뭐라 그러냐면 실험 집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독립 변수를 통제한 B 집단을 바로 뭐라 그런다?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과 통제 집단의 성적의 변화를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인강이 학업 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A와 B 집단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잘 보세요. A 집단은 인강을 듣게 하고 B 집단은 인강을 안 듣게 하는데 보니까 A 집단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1년이 안 된 집단들이다. 그리고 B 집단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2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6개월 뒤에 실험했을 때 B 집단이 A 집단보다 성적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왜요? 이 사람들은 인강과 무관하게 공무원 시험 자체 공부한 그 기간이 짧고 이 사람들은 인강과 무관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강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느냐가 성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A하고 B를 조사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기간이 유사하게 또는 공부하는 시간도 유사하게 즉 인강을 듣고 안 듣고 요 조건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사람들로 모집을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사전조사를 통한 변수의 통제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사전조사를 통한 변수의 통제요. 사전조사를 해서 비슷한 사람들로 묶어놔야지만 독립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반드시 그 사전조사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강을 듣고 안 듣고 6개월 뒤에 다시 성적의 변화를 조사하죠. 이건 뭐죠, 여러분들? 사후조사죠. 그래서 사전조사는 변수의 통제가 목적이라면 사후조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아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실험법에서 자주 틀리는 내용들이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독립변수와 그러니까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은 실험법에서만 있어요. 어디에서만 있다고요? 실험법에서만. 수능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인강이 학업 성취도에 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인강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을 두 부류로 나눈 다음에 설문지를 쫙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얼마나 더 많이 올랐니?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강을 듣는 애들과 안 듣는 애를 나눴으니까 얘네가 실험이고 얘네가 통제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애들과 안 듣는 애를 나눈 다음에 설문지 돌렸다고 했잖아. 설문지. 이건 실험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질문지법이야, 질문지법. 그럼 이런 경우에 인강을 듣는 애들이 실험이고 인강을 안 듣는 애가 통제 집단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둘 다 표본 집단이고, 이런 경우에 실험과 통제 집단이 없는 겁니다. 왜 없다고요? 실험법이 아니니까. 실험법이 아닌데 무슨 실험과 통제 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이 틀리길래.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만 보고 단점들은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실험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 완벽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그냥
간단하게 예, 말로만 정리할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면접법 있죠? 예. 면접법은 데려다 놓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것만큼 그 사람의 동기나 의도를 쉽게 파악하는 게 없죠.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은 그 대상자하고 연구자하고의 뭐가 필요해요? 좀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거. 분위기가 좋아야 뭐 물어보면 대답도 많이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서적 교감이라 그래요. 면접법을 쓰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성의 없는 답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질문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없겠죠. 왜? 잘못 오해하면 자꾸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좋지? 또 뭐가 좋으냐? 예, 갑자기 심층적인 질문, 추가 질문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점들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많은 양을 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칫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있죠? 예. 참여관찰법은 그냥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유아, 말을 잘 못하는 애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애들, 아니면 아프리카 원주민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면접도 못하고 질문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것들을 이해하려면 같이 살아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참여관찰법이죠. 그래서 참여관찰법의 가장 좋은 점은 자료가 되게 생생하다는 거죠. 왜 생생해요? 내가 직접 현장 가서 눈으로 본 거가 바로 자료가 되니까 가장 자료의 생생, 그 자료가 가장 생생하다. 예.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참여관찰법에 또 뭐가 좋지? 예. 뭐 심층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별로 좋은 게 없나? 예.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신 단점들은 조금 많아요. 원하는 현상을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든지, 원하는 현상이 예, 예기치 못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편견이 개입될 수도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 수집 방법에서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있냐면 이제 문헌 연구. 문헌 연구는 남들이 이미 사용했던 자료를 가져다가 내 자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남들이 만든 자료를 뭐라 그러냐면 2차 자료라 그래요. 그래서 질문지, 실험, 면접, 참여관찰 요 나머지 4개는 다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문헌 연구는 남들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2차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봐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문헌 연구만 2차 자료입니까? 문헌 연구만 2차 자료예요. 남들이 조사해 놓은 거니까. 예. 가끔 가다가 누가 물어보세요. 남들이 조사하고 내가 가공한 것도 2차 자료입니까? 2차 자료예요. 이것도. 왜? 가공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집을 누가 하느냐가. 그러니까 내가 하면 1차, 남들이 해놓은 거면 2차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문헌 연구의 장점은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시공에 제약이 없다. 왜?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아프리카 안 가도 아프리카 관련된 자료 구할 수 있고요. 구글에 접속하면은 뭐 옛날 자료도 많이 얻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시공의 제약이 없고, 그 다음에 최근의 연구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큰 단점들은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예. 자료의 신뢰성 문제죠. 왜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냐? 이 자료가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갖다 쓰긴 하지만 못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한 거면 믿을 수 있겠지만 남들이 하는 거는 좀 믿기 어렵지 않나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그 사학자가 구석기 문물을 발견했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논문을 쓰고 해서 사회가 막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교과서도 나와요. 그 교과서에 일본에도 구석기 문물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가짜로 자료가 유물을 가짜로 출토된 것처럼 꾸며서
논문을 쓰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내용도 다 틀리게 돼버린 경우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문헌 연구의 가장 큰 한계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자료 수집 방법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재에 있는 그 표 있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형화된 자료라든지 또는 구조화된 자료 또는 뭐 시험 지문에 따라 표준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자료를 모집하는데 자료가 정형화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조화돼서 뭐 다양한 자료라기보다는 좀 획일화된 자료. 예, 정해진 자료.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주관의 개입. 보통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는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양적 연구에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은 자료의 정형화 정도가 높고 질적 연구에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은 주관의 개입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쪽에는 실험법, 그리고 질문지법, 여기에는 참여관찰법, 그리고 면접법, 예, 그리고 가운데 이제 뭐가 들어가죠? 문헌연구법. 아셨죠? 예. 그래서 실험법은 어떤 통제된 공간에서 통제된 실험을 하기 때문에 구조화, 정형화, 표준화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질문지는 통제된 공간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해져 있는 응답 항목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통제 정도가 높고. 아셨죠, 여러분들? 반대로 참여관찰법은요, 예,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주관이 개입될 수 있죠. 그리고 면접법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해석해야 되니까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굳이 통제를 보면 참여관찰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그냥 들어가서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통제가 거의 없죠. 반면에 면접법은 대상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놓고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참여관찰보다는 통제가 조금 더 많겠죠.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정형화, 구조화, 주관의 개입 이렇게 쭉 정리해 두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예.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예, 문제풀이는 1번 볼게요. 예. 1번.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던 요양원의 노인들을 A와 B로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A 집단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꽃을 키우고 스스로 계획표를 짜는 등 다실의 생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B 집단 노인들은 기존대로 그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통제력을 행사했던 A 집단 노인들이 B 집단 노인들에 비해 삶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방법이 실험법이죠. 이때 원하는 것을 하게 한, 즉 A 집단은 실험 집단이 되고 하지 못하게 한 B 집단은 통제 집단이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니까 독립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행복도나 만족도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니까 종속변수입니다. 예. 모집단은 A 집단이며 표본 집단은 B 집단입니다. 아니죠. A 집단과 B 집단은 실험과 통제 집단이지 모집단과 표본 집단은 아닙니다. 예. 아마 여기서 지금 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모집단은 아마 노인 전체 이렇게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의 진술은 같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기억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즉,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래서 기억은 자료 수집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니은은 뭡니까, 여러분들? A 집단 노인들이 B 집단 노인들에 비해서 좀 더 행복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가설의 검증이죠. 그래서 자료 수집과 가설의 검증인 기억과 니은은 같이 중립적 단계여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그 연구 방법하고 좀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예. 5번 볼게요. 연구자 갑은 불공정한 꾸중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대학교 학생들 중에 특정 과목을 공통으로 수강한 2개 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했다. 2개 분과의 전반적 성적은 실제로 동일했으나 갑은 한 분과 학생들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낮추고는 학생들에게 성취도가 낮다고 꾸중했다. 그 후 일주일 뒤 1차 평가와 유사한 난이도의 2차 평가를 2개 분과에 실시해서
불공정한 꾸중을 들은 분과의 성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꾸중을 한 다음에 이것이 학업 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때문에 꾸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독립변수고 성취도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종속변수요. 예. 그럼 이제 볼게요. 한번 선지 기억. A는 독립변수, B는 종속변수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C는 실험 집단, D는 통제 집단이다. C가 뭡니까, 여러분들? 두 개 분과 학생이죠? 아니죠, 여러분들. 두 개 분과 학생 중에 꾸중을 들은 학생들이 실험 집단이죠. 그러니까 두 개 분과는 실험과 통제 집단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분과는 실험과 통제 집단, 즉 실험 집단이 아니다. 예. 그래서 선지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 과정에 대해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학생들한테 성적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불공정한 꾸중을 했는데 사전에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죠. 물론 동의를 구하면은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꾸중을 했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는 거고요. F의 결과만으로도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 지금 연구자가 모든 대학생들을 골고루 뽑아서 조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수업을 듣는 공공대학교 학생들, 예, 공공대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자료는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해서 3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4강서부터는 다시 7순위부터 수업을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